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전문 교육 강의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안내 강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을 생각하고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지는 해당 자료를 좀 보시면서 내가 더 잘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강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그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점검해 본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지만, 저희 현재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곧 통과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런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2차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어떤 버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정보 주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할 것이어서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의 계획도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운영되게 될 것이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 주체들 내지는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신뢰 문화 장착에 나름의 전도사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그리고 또 한편은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개인정보가 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1차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긴 하지만 2차 개정안은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부분이 위반 부분인지, 그리고 또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좀 내용을 꾸려봤습니다. 우선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긴 합니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현 상황에 맞물려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2020년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좀 확대되었지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조문에 지금 신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진행하실 때 법조문 읽기까지는 강조하지를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2조 제1호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가목, 나목, 다목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 가목은 일반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로 이해를 하고 있고, 나목 부분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다라고 해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를 개인 정보의 개념으로 분류했고, 이거는 국법 체계 하에서의 개인정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해서 기존의 비식별 정보로 분류됐던 영역에서의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의 개념으로 포섭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강의 진행하시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어떤 혼란을 겪으시는가 하면은 비식별 정보에 포함되는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을 것이어서, 비식별 정보와 가명 정보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해를 시키실 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비식별 정보라고 하는 개념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 영역 안으로 포섭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강의를 진행할 때 나름의 강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광의의 개인정보다라고 개념 정의해 놓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협의의 개인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법체계하의 개인정보에 더해서 비식별정보 영역 안에 있던 가명정보가 포함되어져서 개인정보가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가명정보를 포함한 광의의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것에 규율체계를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3장 3절에 가명정보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 놓으면서 거기에 가명정보가 적용될 때에 적용 제외되는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에만 가명정보에 특화되어서의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차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현행법 체계는 개인정보보호법 2조 부분에서의 1호가 가목, 다목으로 분설되었고, 이 분설된 것 중에 다목이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면서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에 가명처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1호의 2라고 하는 가지호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명 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협의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협의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삭제, 대체 등의 가명 처리를 통해 가지고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명 정보로 개념 정의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정보에도 들지 않는 이른바 보건 관해성, 식별 관해성뿐 아니라 연결 관해성, 투론 관해성, 그 특정 관해성 등이 없는 정보들을 우리는 익명 정보로 분리를 해서 기존의 국법 체계 하에서는 비식별 정보로 분류되었던 익명 정보에 대한 것을 법조문 현행법 체계는 58조의 2를 신설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익명 정보라 개념 정의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그러니까 배제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비식별 정보 가이드라인을 같이 혼용해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서 현재 지금 4차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주시면 되고 비식별 정보 가이드라인은 활용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가명정보를 포함한 광의의 개인정보로서의 내용들을 쭉 열거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대.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특화된 개인정보, 협의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개인과 정보를 구분해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앞에 살아있는 개인이라고 하는 살아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의 반대 의미는 뭔가요? 죽은 자이다 보니까 우리 법조문 안에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지만 죽은 자에 관한 정보는 배제가 되는 것이어서 사자에 관한 정보는 대상을 삼지를 않는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자에 관한 정보를 할지라도 유족과의 관련성을 띠는 정보일 경우에 해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해서 이번에 저희 여기에 대한 구분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개인,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개인의 또 반대 의미성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의 법인이라든가 단체는 이 대상이 되지를 않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도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영역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가 제외된다라고 해서 법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등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 배제가 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이사 등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한 구성원에 관련된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에 있어서는 그 정보의 형태나 처리 방식 등 이 모든 어떤 그 정보 자체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일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그 정보에 있어서 어떤 정보는 안 돼, 어떤 정보는 돼라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지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정보일지라도 이 요건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은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해 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이때 그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처리하는 자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그렇게 강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가명정보의 그 처리 일증이 활성화되고 또 이제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화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면은 그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해당 정보가 제공되거나 공개되었을 때 여기 처리 예정자 등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래야지만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처리, 향후 처리가 예정된 자도 포함되어져서 판단 기준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쉽게 결합하여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되어져서 애초에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서 여기에 대한 것들의 결합 가능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입수 가능성에 대한 용어 설명을 내놨고요. 이러한 어떤 내용이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는 법의 개념으로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법조문 용어 정의 안에 포함되어져 있죠. 대신 이 입수 가능성은 합법적으로 입수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어떤 형태로의 입수는 배제가 되게 되는 것이어서 저희 데이터 생태계에 불법적인 어떤 데이터가 계속 순환되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해당 저희 그 원활한 생태계를 좀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입수 가능성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입수한 정보에 한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결합 가능성은 고도의 내진 고가의 장비를 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의 어떤 상태에서 해당 정보를 해처무여 해봤더니 누군지 식별할 수 있더라라고 했을 때 이때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식의 좀 수강하시는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개인정보라고 했을 때 그냥 특정 가능성 이 요건들만 다 포섭되면은 어쨌든 간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구나. 하지만 그것이 뭐 사진 하나 내지는 어떤 정보 하나에 국한시켜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신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인 거죠. 온라인상에다가 단체 사진을 올린다. 내지는 저희 요즘 너튜브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어떤 영상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그 정보 주체가 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 주체, 내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다 보니까 내 사진이야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영상물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사진이나 영상 안에 들어있는 여러 다수의 본인을 포함한 내지는 본인이 배제된 어떤 다수의 그 주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 각자도 다 정보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각각의 그 인물들 각자가 모두 다 정보 주체에 해당하게 되어서 그러한 어떤 정보 처리에는 적법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강의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거는 판례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을 내놓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의 활용 빈도수는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하게 거의 데이터가 자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데이터가 우리 삶의 데이터의 처리 자체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일부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되는 데이터 중에서 누군가의 어떤 데이터가 잘못 유출되거나 해서 침해를 겪게 되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침해가 그냥 소소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누군가의 경제를 붕괴시키거나 그 자신의 어떤 삶 자체를 좀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 발췌해서 갖고 온 사례입니다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비단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겪는 어떤 불운을 당한 어떤 처지에 있는 정보 주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화감 내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는 또 보이스피싱 등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어서 나도 그런 식의 피해자였어라고 하는 어떤 실감나는 어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각자가 교육 하실 때 어떻게 강조하고 어떻게 주의를 시키시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침해와 개인정보의 유출을 같은 의미다라고 오해를 하셔서 접근하시고 강의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수강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정보의 침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행위 등을 포함해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불법 유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침해입니다.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노출되었다가 잘못 활용돼서 유출로 이어진다, 개인정보가 오남용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그 외에는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되는 것에서의 그냥 수집, 이용, 제공되면 그것으로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개인정보의 어떤 오남용을 조장하고 결국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어 이용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게끔 하는데 여러분의 좀 전문성이 좀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의 침해는 유출이다라고 하는 동의어가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은 여러 다양한 유형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여러분들께서 좀 심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개인정보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처리되었을 때 당연히 정보 주체나 기업이나 국가에게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자원인 사회에서 제대로 데이터가 제 기능을 하게끔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인데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러 법조문들, 100여 개의 조문들을 해석할 때 대부분 어떤 식의 인식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냥 그 조문 하나만을 바라다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은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해석되어지고 집행되었을 때 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목적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외의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내용들을 해당 목적에다가 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또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의견도 이름 옳을 수 있습니다만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은 회원국이다 보니까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우리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념상으로는 어쨌든 이 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 것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한다라고 한다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당연히 보호함은 물론 당연히 법에 따라서는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의 반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법문에 담아둔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법만 잘 준수하게 되면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을 결정문에서 해석을 통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어쨌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계속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타당하고 정당하게끔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 준수는 반드시 강조되고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인데요. 보시는 바와 총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차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다시 변경이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행 법칙에서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좀 새겨내놓은 바와 같이 3장 3절 그리고 6장 부분이 저희 많이 좀 바뀐 그 국법 체계보다는 좀 많이 변화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이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제 하실 때에는 개인정보의 취급자라든가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게끔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서 좀 변경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현재 갖고 있는 정보 주체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은 초창기 이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이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내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은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보시고 그냥 법조문 하나의 개개의 것들에만 매몰되어져서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은 선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집행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준수되어져야 되는 그 대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법조문에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는 다시 보호의 원칙으로 돌아와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만큼 매우 중요하고 그 법원에서도 어떤 판결을 하거나 할 때 법조문에 명확한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보호의 원칙으로 가서 그것을 그 기반으로 판별을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 조금 강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할 경우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때문에 그냥 공개하면 된다. 풀네임을 다 공개해도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익명 가명 처리의 원칙이 개인정보보호법 3조 7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법조문에 공개에 관한 법조문을 두고 없으니 공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니 그냥 풀네임을 공개해도 돼라고 하더라도 3조 7항에서는 가능하면은 익명 내지 가명 처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할 때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은 익명 내지 가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도 여러분들께서 꼭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화면에 보시는 게 law.go.kr에 들어가시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검색했을 때 그 좌측 상단에 법체계가 나오고요. 그 법체계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라고 있으셔요. 뭔가 하면은 아직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 행안부가 국법체계 하에서 제정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은 폐지가 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폐지된 법을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법에 대한 보호체계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방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규칙은 폐지가 되고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에 맞게끔 그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시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국법 체계 하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이 있던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은 어느 부분에 여기 그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정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혹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신다라고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보호법제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강의하시겠죠. 개념보호법제에서 개념보호법률을 좀 준수하셔야 되고 개념보호법률에 근거한 위임 있는 개념보호법 시행령을 준수해 주셔야 되면서 그것 외에 나머지 사항들은 표준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뭐 그 공공 분야 등 일반 분야는 개인정보 안전사업주치 기준고시를 그리고 뭐 정보통신 분야는 그 기술적 그 관리적 보호 조치를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시고 마실 텐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중앙행정기관이 표준지침에 근거해서 그 보호지침을 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그 중앙행정기관이 발하는 보호지침에 근거해서 다시 또 세부적으로 보호체계가 확립되어져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없게 되면요. 저희 법에 어떻게 보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의 표준지침이 있고 그것 외에 공공기관의 각 중앙행정기관이 말하는 보호지침이 있고 그 보호지침에 근거한 소속 산하기관이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되는데 보호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조가 되거나 강의가 되지를 않아서 인식을 못하게 되면은 보호지침을 쳐다도 안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괜히 사문화된 어떤 보호지침이 계속 돌고 있는 구조가 되게 되면서 그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만든 어떤 특화된 보호체계가 확립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체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은 저희 안전사업보조치 기준고시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분야별 책임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냥 지금 현재 안전사업보조치 기준고시에서는 이 분야별 책임자에 대한 표시가 없이 그냥 부서별로 해서 보호체계를 확립하라라고 하는 안내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개인정보 그 보호법 12조에 근거해서 중앙행정기관이 표준지침에 근거한 소관 분야에 따른 개념 보호지침을 발효를 하고 있고 그 보호지침에 근거할 때 여기 지금 보시는 게 교육부의 개념 보호지침인데 분야별 책임자를 정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보호체계를 좀 개념 보호를 위해 가지고 관리 체계를 만드실 때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어느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느냐. 아주 사법조치 기준고시에도 그런 내용들이 없던데 라고 하시면서 되게 의아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해당 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이 발한 보호지침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지정토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 진행하실 때는 그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보호지침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살펴보신 다음에 그에 맞게끔 강의를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외에 뭐 이미 개정 사항들은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일원화되었다라고 너무 잘 알고 있으시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보시는 바와 흡수 통합시키거나 기존 규정을 개정을 하거나 또 이례적으로는 기존 6장을 7장으로 보내면서 6장 내에다가 특례라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문제 특례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례 규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시만요. 이거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뒤에 제가 갖고 오진 않나 본데요. 이 특례 규정에 관련된 것인데 어떤 식의 오해를 좀 하시는가 하면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6장 부분이 정보통신 서비스 문제 특례 규정이어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들이 다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저희 개념보호법으로 이관이 되었죠. 현재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통망법에는 저희 영리목적성 광고 관련된 규정인 50조라던가 아니면은 본인 인증 관련된 규정 내지는 앱에 대한 접근 권한 관련된 내용들 정도만이 지금 현재 저희 정통신망법에 남아있는 내용이고 모든 내용들이 개념보호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관되면서 이 국외 이전 파트가 좀 꽤 중요한데요. 요즘 이제 국외 이전, 그 국외로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위탁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관 위탁이 늘어나고 또 제공도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국외 이전 관련된 내용들이 39조의 12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은 국외 이전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해당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가지고 그 해당 내용들을 공개한 거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어떤 절차대로 해당 내용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국외 위탁과 국외 보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두고 있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이 제공과 보관과 위탁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시고 국외 이전에 해당하게 되면 무조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만 하면은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오해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국외 이전이 국외 제공, 위탁, 보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중에 국외 제공은 어떤 경우라도 좀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위탁과 보관만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어떤 예외적인 어떤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동의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국외로 제공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 내용 중에서 그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범위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은 궁극의 A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A1, A2, A3의 어떤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데 그런 수집 시에 A1, A2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고 A3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A3의 목적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어떤 동의 등이 필요할 때 기존에는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했던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A3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정황이라던가 아니면은 해당 정보의 어떤 수집 목적 내지는 한정인 어떤 범위 내에서 그 해당 판단 근거가 마련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해당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하는 특징, 제공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오해를 하시는가 하면 실제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동의가 필요했던 영역인 거예요. A3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했는데 A3에서 동의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뒤늦게 사후에 판단 근거를 마련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통해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전에 판단 근거를 마련을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를 해야지만 적법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 사후 승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것도 꼭 강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에 대한 이용 제공 범위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인데 여기 등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실제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임의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등이니까 이 세 가지 목적 외에 즉 이게 예시 규정이구나 열거 규정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목적 외에 무분별하게 목적 범위를 확대해서 가능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법에서 명식적으로 이 하위 규범에 위임해서 하위 규범에서 명식적으로 목적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한은 이 세 가지 목적 외에는 함부로 가명 처리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저희 이 세 가지 목적으로만 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가명정보 처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조직 내에서의 활용을 위해 가지고 이 세 가지 목적 중에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가명 처리를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가명정보의 결합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와 또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합,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을 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어떤 가명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게끔 하기 위한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서 봤던 저희 추가적인 이용 제공 근거 다시 가서 가명정보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 근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4가지의 고려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판단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 판단 근거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해당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판단 근거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서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 복사해가지고 그냥 올려놓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거 복사해서 올려놓으라고 해서 마련해 놓은 게 아닙니다. 해당 조직이 어떤 식의 처리 정황이라든가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목적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요건이 들었을 때에만 목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고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무분별하게 목적범위를 확대하라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강조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책무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꼭 강조해서 보통은 판단 근거에 대한 것들만 계속 강조가 되고 판단 근거를 처리 방침 통해 공개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만 안내하고 있지 이것이 점검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강조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꼭 강조가 되어져서 해당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책임하에 어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계속 제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에는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그 근거를 계속 처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외에도 가명정보로 다시 가서 가명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 정보는 별도 분리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건들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교육받은 부분부터 해서 모든 가명정보 처리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으로 보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분증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입증이 가능하고 입증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의 요구사항 이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라던가 기록 및 보관 의무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 가명정보 같은 경우에 저희 뭐 21조가 적용 제외된다라고 하는 조문을 두고 있다 보니까 가명정보는 어쨌든 그냥 영원불사의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고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명정보의 목적 달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파기되어져야 하고 2차 개정 안에서도 이 가명정보에 대한 파기 관련된 규정들이 다시 새롭게 지금 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가명정보는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강조해서 안내를 해주셔야만 안전한 어떤 데이터의 활용이 정보 주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명정보를 만약에 위탁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편리를 위해 가지고 이런 가명정보 솔루션 등을 활용을 하시면서 해당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정보 주체의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는 신뢰 사회를 무너뜨리는 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쨌든 이 가명정보는 아시겠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이 가명정보에 대한 법이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이런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반드시 준수를 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라고 할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목적을 특정하고 보호조치를 준수토록 하는 어떤 계약서 등의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해서 그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르다 그 1.0 사건 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점이고 요즘은 이르다 2.0 상당히 잘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바가 있었다.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서 특히 가면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가면정보의 적용 그 범위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지금 그 이런 부분에서는 이 해당 정보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이렇게 이런 조문을 두고 있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식별 가능성과 복원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차단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식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정보 조문들에 대한 것들은 적용이 가면 정보의 파트에서는 적용이 제외됨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34조의 제1항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가명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포섭되긴 하지만 3장 3절을 통해 적용을 하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되는 것이다 보니까 유출되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우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39조의 4와 연계가 되어져서 가면정보가 유출되어지면은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되질 않아라고 하는 우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출되면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게 적용 제외인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 의구심이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유출 통지의 제1항만이 적용 제외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즉 1항은 뭔가 하면 정보 주체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네, 유출되었을 때 통지, 신고, 그리고 홈페이지 공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응이 있고. 이런데 통지만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통지는 뭔가요? 정보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통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이어서 적용 제외 주문으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대신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39조에 4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전체 조문 자체가 다 적용 제외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것도 조문 자체를 위해 뭔가 부서를 두기가 좀 껄끄러워서 이렇게 좀 두고 있긴 합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서는 통지를 제외한 유출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 추가는 정보 유출되었을 때에는 신고토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가명정보가 1000명 이상의 정보 추가는 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신문 신고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렇게 좀 기억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유출 대응 절차가 당연히 가명정보 처리에 특화된 유출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가명정보가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시겠지만 민감정보의 개념 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체 인식 정보와 그리고 인종 위조 정보가 민감정보 영역에 더 포섭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조금 더 분화돼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할 때 정치적인 견해, 성과,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니까 법률이죠. 개념보호법 23조에 나오는 민감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나면 유전정보와 범죄 경력정보 그리고 생체인식정보와 인종위조정보는 대통령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감정보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령단의 민감정보의 개념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혹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좀 주의를 해주실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법률단은 아니고 대령단인 유전정보, 범죄 경력정보, 그리고 생체인식정보, 그리고 인종위조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8조 단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목적의 이용 제공을 할 때에는 저희 목적의 이용 제공 관련된 규정이 뭔가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제2항 각호입니다. 그렇죠? 각호 중에서 5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이 민감정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때문에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이 대령단에 있는 민감 정보, 즉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정보, 생체 인식 정보, 인종 인력 정보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 이용 제공, 거기 5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어느 사이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목적의 이용 제공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또 주의해서 여러분 살펴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5가지의 유형으로 해서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처리 방침 어떻게 마련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만큼 상당히 자세하게 작성 지침이 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강조해서 강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벨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보시는 바와 같은 그 라벨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안내를 해서 정보 주체가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요즘 뭐 판결문도 이해하기 쉽게끔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보 주체들이 그 많은 문구들을 읽기가 쉽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라벨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한 가지 여러분들도 강조해 주셔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럼 라벨링만 그 처리 방식부터 공개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또 오해를 하는 정보 주체나 아니면은 업무 처리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벨링은 어디까지나 정보 주체의 이해를 좀 더 쉽게 직관력을 좀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곧 처리 방침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 방침은 그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건들에 맞게끔 규정되어져야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유출 사고 등이 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을 해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해서 유출 방지 대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기존에 그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없이 통합관리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으면서 2025년까지 각각의 시스템별로 해가지고 집중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그 공무원 등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해서 파면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니까 이 부분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하는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가셔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위반 사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중요점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PBD를 강조를 하죠. Privacy by Design을 강조를 하는데 그냥 그 용어만 사용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업무 처리하시면서 기획 설계 단계부터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실 때는 어떤 업무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재화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들을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바로 결국 궁극의 PBD가 관철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높이게끔 강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정보 주체를 그 중심으로 해서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개인정보가 수집되든 아니면 정보 주체 이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든 간에 적법하게 개인정보가 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현재 시중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면은 오케이라고 하는 어떤 동의에 맞는 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행법은 동의만 규정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비동의 적법 근거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2호부터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1항 1호부터 6호까지 중에서 2호부터 6호까지가 비동의 적법 근거인데, 여기서 혹시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끝날 무렵에 갑자기 퀴즈여가지고 이상하시긴 하시겠지만, 잘못된 문구 2개 찾아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여기 2호부터 6호까지. 잘못된 문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일부러 비워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비동의적 접근거의 그 잘못된 부분일까요? 잘못된 부분 찾으시면은 큰 소리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 임의 사비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네, 어느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호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 어느 것일까요? 어느 분이세요? 네. 저한테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짚어주신 바와 5호부터 6호, 5호하고 6호인데요. 뭔가 하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전생에 급박한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급박한이 없이 하게 되면 그냥 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박한이 종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종료된 시점부터 바로 개념은 삭제가 돼야 되고 정보 주체에 안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급박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6호는 개념 처리자의 명백히 정당한입니다. 그냥 정당한이 아니다. 명백히 정당한이다라고 하는 법을 꼭 기억해서 비정적법 근거에 대한 것들이 준수가 되어지고 이것이 준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개인정보의 침해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좀 종료를 해야 하겠지만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 신용정보법상의 34조에서는 개인 식별 번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 번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신용정보법 2조에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 개인 식별 번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주민등록번호 또 뭐가 있나요?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내국인 등록번호, 국내 거서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일 경우에는 15조 등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니까 신용정보 평가기관 등에 한정해서만 주민등록번호가 동의 대상일 뿐이지 저희 개념보호법은 현재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져야 하면서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니까 함부로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어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 2에서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법률, 대통령령, 헌법기관이 바라는 규칙이 정한 바가 아니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어요.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 식별번호에 해당하니까 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24조의 특별 규정이 24조의 2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하지 동의를 받는 건 아니다. 신용평가회사 등이라고 한다면 동의를 받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강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또 하나, 딱 하나만 더 추가로 해도 될까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동의받지 않을 수 있는 비동의 적법 근거, 동의 외에 비동의 적법 근거로서의 제공 사유, 동의 외에 비동의 적법 근거로서의 제공 사유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또 오해를 하시는가 하면은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정보 주체에 동의받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확대해서 15조 제3항이죠. 목적 범위를 확대해서 이용을 하면서 그것을 17조 사항에 근거해서 목적 범위 확대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체결 이행을 위해서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공을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지만 제공 목적 범위 확대했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명백히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동의를 받아야지만 제공이 가능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공 목적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뛰어넘어서 저희 1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어떤 처리하는 분들이 꽤 의외로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어서 이 정도로 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개인정보 관련된 보안관 이자 우리 데이터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하게끔 하는데
여러분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이제 발휘해 주셔야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활동하셔가지고 정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그 활용 사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